회로를 익히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개인마다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회로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동작시켜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스 FET가 궁금하면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구입해서 특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로와 부품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돈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보면서 공부하면 좋은 제품은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계측기나 SMPS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를 포함한 기본 수동 숫자는 물론이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오피앰프, 포토커플러, 비교기 등의 갖가지의 소자들이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전자 부품과 회로를 익히기에 아주 좋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강의 영상을 통해서 예시 회로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실제 제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제품은 회로로서만 유효하지 않고 회로를 기반으로 두고 부품의 선정, 배치, PCB, 발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성품을 가지고 연구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SMPS의 경우 전력이 높을수록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로 설계에 사용하는 토폴로지나 정형화된 방식들을 비교해보면 전력전자와 관련된 개념들을 익히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SMPS 제품을 가지고 내부 회로와 PCB 설계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이를 전자회로의 동작과 주변 개념들을 함께 연관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력이 다소 낮은 SMPS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SMPS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크게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체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측 회로, 거기에서 이 피드백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SMPS가 뭘 하는 놈이냐,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죠. 자, 제가 갖고 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출력 전력이 15W 급입니다. 자, AC 220V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DC 12V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SMPS, DC-DC 컨버터, 이러한 회로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AC 220V를 변환하는 장치인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입력회로, 자, 입력회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품이 사용되었는지를 조금 중점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입력회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력회로는 자, AC 220V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최종적으로는 DC 12V로 출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 중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 DC를 DC로 만들어주기 위한 회로가 들어갑니다. AC를 바로 DC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AC를 DC로 한번 바꾸고 다시 DC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AC를 DC로 바꾸기 위한 회로가 먼저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류 다이오드와 평활 캐패시터를 이용해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AC 220V가 입력이 되는 이 단자들을 통해서 회로를 쭉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에 브리지 다이오드와 평활 캐패시터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뭐냐? 첫 번째로 휴즈가 있고 S 캐패시터 그리고 라인 필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AC 220V가 들어옵니다. 휴즈는 통상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이쪽에 X 캐패시터가 있고 라인 필터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라인 필터라는 부품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양쪽이 완전하게 대칭되게 감습니다. 노이즈의 종류에는 차동 모드 노이즈와 공통 모드 노이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인 필터를 제작하게 되면은 공통 모드 노이즈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AC 220V가 입력이 될 때 이 AC 220V를 이용하는 주변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들이 작동할 때 이 SMPS에 노이즈가 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MPS는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고 온오프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그러한 것들이 이 라인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필터는 여기서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러한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게,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사용하는 엑스캐페이스터, 라인 필터와 LC 필터를 구성을 해서 로우 패스 필터, 즉 저주파수, 이 60Hz의 저주파수는 이상 없이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의 성분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PCB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 엑스캐페이스터의 병렬로 웬 저항들이 연결된 거가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이 엑스캐페이스터를 방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에 AC 220V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딱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엑스캐페이스터의 양단에 전하가 아직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빠르게 방전이 되지만 남아있는 전하를 인간이 손으로 만지면은 감전당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충전된 전하들을 소모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방전 저항입니다. 방전 저항은 여기에 사용하는 엑스캐페이스터의 용량에 맞게 이 저항값을 작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면은 그만큼 이 필터의 용량을 크게 함으로써 노이즈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노이즈를 많이 잡기 위해서 필터의 용량을 크게 하면 그만큼 전원을 껐을 때 엑스캐페이스터 양단에 충전된 전하량이 많게 되고, 이를 충분히 제거하려면 그만큼 방전 저항값이 작아져야 되겠죠. 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영상에서 더 추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저항값이 뭐 1메가옴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 SMPS의 전력이 1kW, 3kW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680K, 470K 이런 식으로 낮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거는 뭐 15W짜리 되게 낮은 전력을 출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필터의 패턴을 보면은 이거를 뭐 악어 이빨 패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스파크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브리지 다이오드와 캐페이스터를 지나서 이제 1차 측 회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회로에도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부품 외에도 뭐 Y 캐페이스터라든지 NTC 서미스터 그리고 바리스터 이런 부품들이 추가로 입력 회로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SMPS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영상에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못 들었습니다. 다음 SMPS를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이러한 부품들이 사용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1차 측 회로를 살펴볼 건데요. 1차 측 회로는 어떤 거에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 PWM-IC와 이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용량의 SMPS들은 조금 과장이다 싶을 수 있지만 80에서 90% 이상이 플라이백 방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트북이나 어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충전기들 거의 80~90%, 좀 과장하자면은 거의 뭐 95% 이상이 플라이백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100W까지는 플라이백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물론 최근에는 뭐 겐 소자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PFC가 같이 결합된 플라이백 방식으로도 설계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플라이백 방식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설계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PWM-IC의 동작과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 원리를 같이 살펴보지 않으면 회로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조금 제한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고 이 PCB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이백 컨버터의 블록 다이어그램,
이 모형도 간단화시킨 회로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스포머는 역극성으로 감아요. 그리고 이쪽에 FET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짠! 그리고 이쪽에는 다이오드가 들어가고요. 아직 2차 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다이오드랑 캐패시터가 사용이 됩니다. 자, 플라이백 컨버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여기에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DC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FET를 스위치를 ON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플라이백 컨버터의 트랜스포머 보겠습니다. 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흑점이 없는 방향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있어요. 따라서 스위치가 켜졌을 때에는 트랜스포머의 2차 측에 반사되는 전압은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다이오드가 이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측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되냐? 플라이백 컨버터의 트랜스포머는 트랜스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덕터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가 켜졌을 때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측으로 어떤 전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코어에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코어에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고 플라이백 컨버터를 설계를 할 때 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 갭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위치를 켰을 때 에너지가 이 트랜스포머의 작동 원리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덕터로서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가 꺼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자,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사실 감을 때 이런 식으로 인덕턴스가 병렬로 무조건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와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인덕터는 자기한테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전류가 흐르다가 끊어지면은 이 전류의 흐름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전압원이 됩니다. 전압원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전압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을 유지하려고 할 때 스위치가 꺼지니까 그때 흐를 수 있는 전류의 길은 이 방향뿐이겠죠. 자, 따라서 이 플러스 전압에 의해서 흑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흑점에 플러스가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차 측 흑점 방향에 플러스가 걸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스위치가 켜졌을 때 전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가 꺼졌을 때 코어에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가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는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갑자기 왜 여기서 설명을 드렸느냐? 자, 플라이백 컨버터라고 했고 FET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PCB를 보니까 FET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PCB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이는 이 7핀 혹은 8핀짜리 IC에 FET가 같이 내장된 IC입니다. PWM IC, 이 SMPS에 사용하는 PWM IC를 설계를 할 때 저용량이면 이러한 FET를 PWM IC에 원칩으로 내장해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품수도 줄일 수가 있고 PCB 공간도 적게 차지하니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열이 생길 때, 즉 발열을 할 때 그러한 열을 빼줄 공간이 없게 되니까 저용량에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플라이백 컨버터를 이용해서 50W, 100W 이렇게 높은 전력으로 설계를 하려면은 반드시 PWM IC와 FET가 분리된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딱 봤는데 그게 같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들어간 형태의 SMPS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PCB 패턴 그리고 부품의 배치 이런 거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요, 이 트랜스포머의 한쪽 핀이 PWM IC의 한쪽 핀이랑 연결이 되게 될 건데요, 얘를 스위칭 할 때 이 전류가 여기로 흘러 들어와야 하니까요. 자, 그럴 때 이 핀에서 이쪽으로 어떠한 회로가 하나 구성되는 것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스너버 회로라고 합니다. 제가 스너버 회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뭐 다이오드랑 고전압 캐패시터, 그리고 용량이 큰 저항, 혹은 TVS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면은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스너버 회로니까요, 스너버 회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너버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다이오드, 캐패시터, 그리고 저항,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전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이오드에다가 여기 TVS 다이오드 이렇게 딸랑, 뭐 이렇게만 설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러한 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차 측 회로 PWM-IC의 그리고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PWM-IC의 동작을 좀 이따가 이 PDV 회로의 동작이랑 연관지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2차 측 회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1차 측 아니고 2차 측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쪽이 1차 측이고 이쪽이 2차 측입니다. AC 220V가 들어오면은 정류 평활 회로가 거치고 여기서 스위칭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DC 전압이 최종적으로는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맨 처음에 AC 220V를 입력으로 받으면은 얘를 DC로 만든 다음에 다시 DC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는 사실 AC가 들어갑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친구는 DC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 부품입니다. AC가 들어와야 반응을 해요. 1차 측에서 PWM-IC에 의해서 스위칭 작용이 되면은 이 DC가 AC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C를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먼저 AC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다이오드와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DC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트랜스포머와 다이오드가 캐패시터가 굉장히 가깝게 배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깝게 배치를 해야 노이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이즈를 줄이는 데 왜 도움이 될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나중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생긴 부품이 왜 다이오드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TO220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다리가 3개가 달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이오드가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개.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어노드고 여기가 캐소드, 그래서 커먼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드가 공통이죠. 2차 측 회로는 여기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넘어오면은 다이오드가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캐패시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노이즈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LC 필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12V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SMPS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평활 캐패시터가 2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쪽에 인덕터가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뭐 LED가 있고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여기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TL431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이 SMPS 회로를 이해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PDV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회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패턴을 따라가면서 분석하지 않아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려드리는 회로를 한번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SMP가 있으면은 직접 이렇게 한번 따라가서 회로를 분석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로를 하나 그리고 이 PDV 회로의 동작 원리, 그리고
이 부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회로 어떻게 생겼냐? 자, 일단은 2차 측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이쪽으로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다른 부품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잠깐 생략을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 포트 커플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포트 커플러 있죠. 어떤 부품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큰 동작 원리를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의 구체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포토커플러라는 친구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면은 마치 트랜지스터 같은 친구예요. 자, 트랜지스터 어때요? 베이스가 있고 컬렉터가 있고 에미터가 있습니다. 베이스에서 에미터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은 그 전류 그리고 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HFE에 따라서 컬렉터에서 에미터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증폭되는 소재죠. 자, 이 친구는 이 LED 방향 발광부라고 하는데요,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트랜지스터에서 이 베이스 전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FE는 이 CTR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커런트 트랜스퍼 레이쇼. 이 친구는 발광부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CTR에 의해서 전류가 증폭해서 이쪽 수광부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TS31 SMPS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여기 보니까 TS31이 안 보이네. 어디가 있냐? 여기 뒤집어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3개인 부품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안 찍어봐도 그냥 무조건 TS31이에요. 이렇게 생긴 패키지도 있고 TO92 다리가 3개인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두 가지 어떤 거냐? 하나는 TS431의 동작 원리이고 하나는 이 포토커플러가 스위치 영역이 아니라 리니어 영역에서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디지털 회로를 공부하시거나 SMPS와 조금 거리가 먼 부신 분들은 포토커플러 하면은 대부분 이 스위칭 동작에서 어떠한 디지털 신호를 절연된 회로 관계에서 보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SMPS에서만큼은 포토커플러를 스위칭용이 아니라 리니어 영역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TS431의 동작을 이해하셔야 이 피드백 회로의 동작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C 220V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DC 12V가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정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전원장치라고 하면은 이 DC 12V가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 12V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떠한 조건이냐? 첫 번째로는 입력 전압이 변해도 출력 전압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출력 전류입니다. 자, 이 12V가 부하에 공급이 됩니다. 0A, 1A, 2A, 3A 그러한 전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12V가 유지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는 라인 레귤레이션, 로드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성이 좋은 것이 이상적인 전원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러한 동작을 하는 데에는 되게 많은 요소가 사실 되게 연관지어 있습니다. 전류를 많이 내보내줘야 하는 SMPS라면은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장치의 임피던스가 낮아져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각종 동선이 굵어져야 되고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는 VF가 낮은 걸 써야 되고 뭐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은 전부 다 생략하고 한 가지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부하가 연결됐을 때 이 12V의 전압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부하가 연결이 됐어요. 부하가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요,
캐패시터에 충전되어 있던 전하가 부하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 캐패시터에 충전된 부하로 흐르게 되니까 캐패시터의 양단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다시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흘러야 되는 전류가 항상 일정해야 될까요? 아니죠. 너무 많이 차면은 조금 이 전압이 올라가니까 줄여져야 되고, 이 전압이 내려가면은 다시 채워져야 되니까 항상 다르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를 어떤 거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계환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부계환이 뭐죠?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떨어뜨려주고, 내려가려고 하면은 올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위상이 반전되도록 궤환을 걸어주는 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TL431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전압이 2.5V가 유지가 되도록 캐소드의 전압,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조절이 됩니다. 이 친구의 동작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OP앰프랑 전류 증폭을 위한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된 친구예요. 한번 영상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여기에 핀의 전압은 무조건 2.5V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항상 2.5V인데 미시적으로 보잖아요. 조금씩은 흔들리는 전압입니다. 자, 이 DC 12V가 내려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전압이 내려간다는 거는 여기에 충전된 전하가 부하로 빠진다는 얘기니까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측에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자, 출력 전압이 떨어지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압이 거시적으로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미시적으로는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전류가 흘러서 이 전압이 조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TL431의 동작으로 인해서 이 캐소드의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파트만 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전압이 달라지게 되면은 LED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 수광부에 흐르는 전류 역시 달라질 겁니다. 자, 이쪽 회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냐? 통상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부분 하는 거예요. 자, 포토커플러 LED 방향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통상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수광부, 빛을 받기 때문에 수광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그라운드에 붙이고 이 핀을 이 PWM IC의 특정 핀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출력 전류의 변화로 인해서 발광부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수광부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PWM IC에서 내보내는 전류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FET를 켜고 끄는 PWM 듀티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회로를 구성할 때, 자, 여기 에미터 있죠? 이 에미터에 저항을 하나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을 이 PWM IC에 입력을 시켜요. 동일하게 여기 전류가 변화하면은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변화하게 되고, 이 전압을 읽어들여서 마찬가지로 PWM 듀티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DC 12V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 저항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변 저항은 이쪽이나 이쪽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 전압은 항상 2.5V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압 회로의 저항값을 조절함으로써 출력되는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출력 전압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 분압 회로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트랜스포머의 권선수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복잡하게 영향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회로적으로는 이렇다는 거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번 다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파란 색깔 캐파시터가 있어요. 얘는 1차 측이랑 2차 측을 연결하고 있는 캐파시터인데요, 뭐 부품 명칭으로는 Y 캐파시터라고 부르고, 이 부품은 이 노이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라는 계측기를 이용하면은 이 친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 노이즈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은 노이즈 특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물론 이 PCB를 설계할 때 부품 배치를 어떻게 하고 패턴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부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노이즈 특성 차이가 꽤 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Y 캐파시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Y 캐파시터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패턴 연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하나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SMPS를 보면은 이 SMPS라는 친구가 되게 이 조각만한 PCB인데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SMPS를 매번 공부할 때마다 매번 새롭고 매번 재미있고 항상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매 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준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